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앞서서 본 브릿지죠. 근데 제가 다시 이것을 튼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매일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 시작할 때마다 들려드리는 노래가 있죠. 바위처럼입니다. 힘들지만 바위처럼 계속해서 뚜벅뚜벅 굳건하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꺾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좋아요 수는 960개밖에 안 되네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재판 얘기입니다. 또 드러난 엉터리 진술입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바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벌써 지금 한 10번째 재판 공판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부터는요, 뇌물 혐의 부분으로 이 사건이, 재판이 좀 넘어갈, 주제가 좀 바뀔 상황이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원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동규가 남욱한테 8억 4천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6억 원을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다. 그게 정치자금이었다.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자 증인이었던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엇갈린다는 거였습니다.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뇌물 혐의 부분을 추가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3년, 2014년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당초 이 부분은요, 정치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이 정치자금은요, 이게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14년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죠.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싹 바꿔가지고 뇌물로 넘어온 거죠. 뇌물은 공소시효가 뭐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뭐 10년, 15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뭔가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꼬투리를 잡았다. 더 재판을 끌어갈 그 재판,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6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 재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일단 뇌물 혐의 부분으로 주제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을 진행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한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진술, 오늘 증거가 일단 제출이 됐어요. 오전에. 자, 근데 제출된 두 가지 증거가 기존에 검찰과 유동규가 주장하던 내용을 완전히 깨버리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희한하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기사는 안 나왔죠. 대신에 제 기사가 도배지를 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정말 치사하다. 이 재판 몰리니까 나까지 끌고 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냐? 재판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는 안 나가게 만들겠다는 그런 심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이런 꼼수까지 다 쓰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하튼 뭐 자세히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대체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5월 4일 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했다고 제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증인이라는 것은요. 경기 상권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경기도 상권진흥원이라는 원장이었던 분이 결정적인 증인으로 지난주에 출석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정치자금을 줬다. 그 1차 전달, 그러니까 유동규가 정치자금을 줬다. 6억 원을 줬다. 그런데 세 차례 나눠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서 첫 번째 1억 원을 줬을 때 이 날짜가 2021년 5월 3일로 지금 현재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5월 3일 날 김용은 유원홀딩스에 간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었다. 경기상권진흥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내가 유동규와 함께 만났다. 유동규가 아니라 김용과 함께 만났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일정이 기록된 캘린더 사진을 제출을 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바로 이 경기상권진흥원장, 이 원장에 이어서 이분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인이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경기상권진흥원장과 함께 김용 부원장을 함께 만났다고 하는 신모 씨인데요. 이 신모 씨가 등장을 해서 그날 2021년 5월 3일 날 유동규가 돈 줬다는 날 김용은 실은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모 씨도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모 씨가 이 경기상권진흥원 여기 건물이 있는 이게 아마 경기도 컨벤션 센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원 컨벤션 센터인가 아마 그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했다라고 하는 주차 기록이 나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요즘 공공건물도 그렇고 웬만한 주차장에는 다 유료로 하잖아요. 그죠? 예. 유료로 하다 보니까 출차 기록, 입차 기록과 출차 기록이 다 남게 돼요. 뭐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뭐 돈을 지급을 했다면 뭐 주차 요금을 지불했다면 내 카드에 요금 명세서가 또 남게 되겠죠. 바로 그 기록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즉 그날 2021년 5월 3일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고 한 날 김용은 유동규를 만난 게 아니라 경기도 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또 신모 씨를 함께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가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알리바이가 오늘 다시 한번 추가로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2021년 5월 30일 날 유동규는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준 게 된 겁니까? 유동규, 정민용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햇빛이 환하게 맑은 날 정민용이 유원홀딩스를 갖고 그 유원홀딩스에 1억 원을 가져가서 그 1억 원이 든 상자와 이 종이 박스를 유동규한테 줬다. 그리고 유동규는 그 쇼핑백을 김용한테 줬다. 당시 정민용은 김용이 올 때 그 바로 옆에 있는 흡연실에 가서 있었는데 그 흡연실에서 창문으로 혹은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통유리창 아래로 김용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봤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상황이 되면은 김용은 그날 거기 없었던 거죠. 도대체 이들이 본 건 뭘까요? 유령일까요? 자, 오늘 바로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또다시 나온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요, 5월 3일 날, 2021년 5월 3일 날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바로 그날 김용은 없었어요. 유동규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김용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보다도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요게 유동규가 이만한 상자에다가 1억 원을 챙겨서 넣어주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쇼핑백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뭐 꽃무늬 쇼핑백인지 어쩐지 뭐 황토색 쇼핑백인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주면서 돈 가지고 가시오 줬더니 김용이 이걸 똘똘 말아가지고 요렇게 하고 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원래는 2021년 4월 초랬다가 4월 중순이랬다가 4월 말이랬다가 결국에 2021년 5월 3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이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여하튼 자, 바로 요건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건을 줬다라고 하는 이렇게 줬다고 하는 이날 김용이 요러고 돈 받아서 나가더라고 하는 그날 실은 김용은 유원홀딩스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경기 상권진흥회에 있었다는 게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진짜 황당한 부분인데요. 김용 부원장이 그날 거기에 없었다는 거는 뭐 둘째치고 적어도 유동규하고 정민용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정상이죠. 지들이 돈을 줬다며, 그리고 봤다며, 그랬으면 적어도 그날 그 사람 지들은 거기 있었어야 정상인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버렸어요. 뭐냐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남욱이 유동규한테 8억 4천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주죠. 애시당초에 김용이 돈 달래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얼마를 달라 그러디? 20억 달라 그러대? 그래? 그러면 10억은 올해 주고 10억은 내가 내년에 줄게 라고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중에 8억 4천만 원을 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준다? 정민용을 거쳐서 이렇게 준 겁니다. 처음에는 4월, 6월 초, 6월, 8월 초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4월이 아니라 5월 3일, 6월 초가 아니라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그 다음에 이거는 6월에서 7월 초, 뭐 이렇게까지 바뀌어요. 그리고 8월 초에 줬다는 돈은 김용한테까지 안 가고 유동규가 반환했다고 하죠. 자, 이 구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여기서 5월 3일 부분, 이 부분입니다. 5월 3일 김용이 딴 데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적어도 5월 3일 날 이렇게 갔으면 이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어야 정상이죠. 그죠? 유원홀딩스에 있었어야 정상이죠. 그래야지 거기서도 출발을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김용이 있었네 없었네 이걸 따질 거 아니야. 근데 뭐다? 없었다. 지금까지 정민용과 유동규의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날짜가 좀 바뀌긴 했고 두 사람 사이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민용이 돈을 유동규한테 건네줬고 그 당시 돈 상자를 쇼핑백에 넣어서 주니까 김용이 옆구리에 끼고 가더라. 자, 정민용은 김용이 오는 걸 봤다. 내가 흡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 그런데 나갈 때는 내가 자세히는 못 봤고 블라인드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리만 보이더라. 그래서 옆구리에 끼고 가는 거지 못 봤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어쨌거나 이들 얘기는 둘 다 그날 유원홀딩스에 있었다는 거죠. 5월 3일인가 이날. 그건 분명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일단 김용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뭐다? 유동규 혹은 정민용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날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게 또 확인이 됩니다. 자,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확인된 뭐 정민용이 진술이 됐든 유동규가 진술이 됐든 이 세 사람이 유원홀딩스에 같이 있었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원홀딩스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유원홀딩스 법인 카드 사용 기록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원홀딩스의 법인 카드 사용 기록을 보니까 2021년 5월 3일 그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 줬다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그날 사용 기록이 있어요. 유원홀딩스 이 법인 카드는요.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는 정민용 혹은 유동규 이 두 사람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원도 사실 몇 사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 쓸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 법인 카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동규일 가능성이 한 60% 된다면 정민용이 썼을 가능성도 한 40% 됩니다. 근데 일단 정민용은 그 당시에 제가 그렇잖아요.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성남도시공사 거기에서 일하고 채용이 돼 있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민용이 쓴 것 같진 않아요. 왜?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이 어디다? 남서울 CC의 골프 연습장이더라는 거예요. 사용 기록은 오후 2시, 오후 4시 48분. 이 두 차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뭐 유동규가 됐든 정민용이 됐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후 1시 반쯤에 남서울 CC에 들어가 가지고 카드를 긁었죠. 그래서 골프 연습을 했든지 뭐 이렇게 했겠지. 자, 뭐 한 번은 2시에 들어갔을 때는 골프 연습 한 80분 정도 했다 그러고요. 4시 48분에 들어갔을 때는 2시간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뭐 가격은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거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1시 반쯤에 남서울 CC에 가가지고 골프를 한 서너 시간 치고 그러고 집에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6시 반 정도는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들어가서 6시 반까지 골프 치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시간을 다 날렸네. 그렇다면 직장이 있는 사람이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죠. 유동규일 가능성이 사실 매우 큽니다. 뭐 여하튼 뭐 확인은 안 됐으니까. 여하튼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그렇다면은 유원홀딩스에 있었다는 사람은 누굴까요? 적어도 두 사람이 다, 아니, 김용까지 세 사람이 다 있었어야 되는데, 김용은 없었다라는 증거가 나왔고, 유동규와 정민용,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고, 돈을 또 누가 받아갔는지, 그리고 받다는 사람은 누군지, 뭐야? 얘네들은 뭐 순간이동해? 뭐 억지 쓰면은 그럴 수도 있죠. 2시에 뭐 골프 한 80분쯤 치고 총알같이 유원홀딩스 가가지고 김용 만나서 돈 주고 다시 총알같이 와가지고 4시 48분에 골프 쳤다. 뭐 전혀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죠. 뭐 2시에 했으면 뭐 80분을 쳤으면 뭐 2시에 끊고 바로 이렇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뭐 바로 쳤다 치고 그러면은 3시 40분까지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 다 골프 치고 뭐 짐 챙겨서 나와가지고 차 타고 보통 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 치는 곳하고 주차장하고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죠? 뭐 걷는데 좀 시간 뭐 참 걸려. 뭐 그리고 뭐 보통 그런 데는 그 발레 파킹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10분 안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금방 갖다 치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한 4시가 거의 다 돼서 출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서울 CC에서 유원홀딩스까지 글쎄 뭐 멀리 떨어지진 않았나 봐요. 한 20분 뭐 이쯤 걸린다고 하는데 뭐 좋아요. 20분 안에 갖다 쳐. 그럼 4시 20분이야. 자, 그러면 4시 20분에 유동규, 정민용, 김용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돈을 후다다닥 주고 받고 다시 차를 타고 휙 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4시 48분까지 오기 어려워요. 왔다 갔다 40분 아니야. 중간에 접속 시간 없다고 치더라도. 중간에 짜투리 시간 뭐 차 내려서 걸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런 짜투리 시간이 없다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40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 요거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은 1시간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저히 돈 주고 받을 시간이 없어.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상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남서울 CC에서 골프 해가지고 실제로 걸어 나와보고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 검증까지 할 겁니다, 아마. 글쎄. 자, 뭐 그렇죠. 자, 오늘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그날 김용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돈을 준 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오늘 진법정에서 진술로 나옵니다. 유동규의 주장이 또 깨지는 순간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검찰은 이걸 또 어떤 억지를 써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그럴까요?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법인카드를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식으로 할 거야. 유동규, 정민용이 아니라 뭐 제3자 누군가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빠져나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게 없지 않을까. 뭐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은 일단 검찰의 주장이나 유동규의 주장은 깨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적어도 6억 중에 1억은 벌써 깨져버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나머지 3억, 2억은 준 게 확인되느냐? 자, 이 부분부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불거집니다. 자, 두 번째 돈 줬다고 한 게 뭐냐 하면은요. 2021년 6월, 지금은 6월 8일로 돼 있는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두 번째로 돈을 줬다. 3억 원을 줬다. 자기 집이 있었던 광교 포레나 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3억을 줬다. 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줬지? 거기가 한적한 데다가 CCTV가 없는 곳이라서 그래.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한적한 곳도 아니고요. CCTV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CCTV가 떡하니 매달려 있더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예. 자, 이미 거기서 한 차례 논리가 깨졌죠. 그런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씁니다. 뭐라고 억지를 쓰느냐. 김용 부원장이 그날 2021년 6월 8일 날 광교 포레나 근처에 있는 광교 카페 거리에서 주차를 한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뒤엔가 그 서판교 IC인가 그래서 고속도로로 빠져나간 출차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 사이에 광교 포레나 가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확증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의 존재이지 그렇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어쨌거나 검찰은 좀 억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여기서 잠시 우리 광교 포레나로 한번 가볼게요. 광교 포레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리고요, 옆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요. 롯데마트 아울렛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경기도청 신청사가 있습니다. 자, 이 도로가 절대 한적할 수는 없죠. 유동규는 바로 여기 광교 포레나 버스 정류장에서 돈을 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가 한적한 곳일까요? 아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난 장소가 경기도청 신청사 주변에 뭐 근린생활공원 뭐 여기였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두 번째 만났다는 장소가 여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어쨌거나 김용이 그 당시에 왔다 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 않았느냐. 김용이 카페 거리에서 나온 시간이 언제고 이 서판교 IC를 통해서 다른 데로 이동한 시간이 언제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왔다 갈 수 있네. 그러니까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딱 잘라뗍니다. 반박을 딱 하면 정면으로 반박을 딱 해요.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김용 측 반박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김용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해요. 출차 기록이 있긴 한데 그 출차를 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나간 그 자리를 뜬 게 아니다. 그날 내가 그 자리에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긴 했는데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려고 바로 옆에 인근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래서 지금 출차 기록이 있다는 것은 이 공영주차장의 출차 기록이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 출입을 이렇게 출입구가 이렇게 통제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일종의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이 있고, 그러니까 출입을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차량 출입을 통제해서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고, 노상 주차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쭉 노상 주차장. 그런데 이 공영 주차장 이렇게 출입구를 막아놓는 그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 그 거의 밤에도 계속 주차 요금을 받습니다만 노상 주차장의 경우 그 오후 6시인가 7시인가 뒤가 되면은 주차 요금을 따로 안 받죠. 그래서 이 김용 부원장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공영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인근 노상 주차장 무료로 될 수 있는 그 무상 주차장으로 내가 옮겼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 더 있다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바로 고속도로로 갔다. 나는 유동규 집에 갈 광교 포레나에 갈 시간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이 또 재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거기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그런 공영 주차장이 아니라 노상 유료 주차장이다. 따라서 나갈 때 바로 바로 요금을 계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좋다.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그런 공영 주차장이냐 아니면 노상에 있는 그런 주차장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 측이 오늘 실제로 현장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입 통제가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주차 요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박스가 있고 여기 보세요.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는 바가 설치되어 있죠.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무나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요금을 내고 또 요금을 주고 하여튼 요금을 내고 드나들어야 되고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차장이죠. 자, 또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주차장 주변에 펜스까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통제하는 바도 있고 펜스도 쳐져 있는 그런 공용 주차장입니다. 노상 주차장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사진이 오늘 나왔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 김용 부원장이 있었던 그 카페 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아까 여기에 차를 댄 뒤에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이 노상 주차장이 무료가 되니까 노상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갔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공영 주차장과 노상 무료 주차장이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검찰은 노상 주차장만 있을 뿐이고, 따라서 노상 주차장에 출차할 때 돈 요금 계산하지 않냐.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노상 주차장으로 옮겼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공영 주차장도 있고 노상 무료 주차장도 있는 거예요. 즉 거짓말을 한 것은 검찰이었던 겁니다. 이 사진이 하나 나와버린 거죠. 즉 검찰 입장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를 만나러 갈 시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그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검찰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김용 부원장의 동선을 자기가 지금 자료들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일이 다 확보를 해놓고 갔을 만한 시점을 일부러 꼭 집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막상 그날 다른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죠. 즉 검찰은 수사를 해서 이날이구나 라고 밝혀냈다는 게 아니라 요게 말이 되겠네, 요게 말 되네 라고 해서 끼워 맞췄던 거죠. 끼워 맞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재판을 저렇게 엉터리로 하지? 검사가 저렇게 재판을 엉터리로 하나 싶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희 같은 유튜브라든지 민주진보진영에서도 계속 재판에 들어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가지고 나오고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알려지고 또 법원에서도 또 조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은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는 분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자, 사문난정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공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도로가에 주차하는 노상 주차장, 그 다음에 저렇게 시설이 완비된 공영 주차장. 예, 맞아요. 두 개 다 있는데 이 광교 카페 거리에는 그 두 가지 주차장이 다 존재했던 거죠. 보통 이렇게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한 7시 이후쯤 되면은 주차가 무료잖아요. 그리고 이 펜스 쳐져 있는 이런 시설 갖춰져 있는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밤새 요금을 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공영 주차장에 차 대놨다가 노상 주차장 무료가 되면 차를 빼서 그걸로 옮겨두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서 출차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 즉시 내가 거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갔고 나는 유동규 집에 갈 시간이 없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문난정님, 우리 동네가 그래요. 6시인가 되면 무료로 개방해요. 6시 되면 무료로 개방하는 데들 되게 많아요. 여의도도 그래요. 사문난정님, 유동적 운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좀 허탈하죠. 우리나라 검사들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사실 이쯤 되면은 검사가 사실 먼저 손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검사들은 계속해서 다음 억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라고 또 주장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반박을 당하고 증거가 탄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증거가 있다, 이거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있다?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어떤 건지는 모르고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아니, 그럴 수도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정에서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억지를 써요.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그 말하는 순간 사실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공존한다는 거잖아요. 공존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공존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무죄예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 유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검찰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젠장. 검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입증을 해야지. 가능성만 제시한다고 해서 이게 유죄 입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취재를 하고 재판을 다녀보면서 느낀 거 그런 식으로 말해도 인정이 되더만요. 참. 황당합니다. 여하튼 오늘 그간 유동규 그리고 검찰이 각각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하나씩 탄핵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3차례 중에서 2차례는 기가 거의 탄핵이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정도만 나와도 무죄가 돼야 정상이에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가 돼 있다면 그거는 무죄입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의 이익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조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부족해요. 더 해야 돼, 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참 그게 우리나라 이 사법의 현실인 것 같고 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죠. 치는구나님, 공 치고 골프채 챙기고 신발 갈아 신고 채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차까지 이동하면 적어도 20분은 걸려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골프 치면은 채를 바꿔가면서 치잖아. 그러면은 채 챙겨놓고, 옷 갈아입고 신발 바꿔 신고 그래서 골프 연습장에서 나와서 차 있는 데까지 가서 그 골프 채 싣고 출발하면은요, 글쎄 10분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의 골프장은 또 발레 파킹을 하잖아요. 글쎄, 그러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는데. 자, 사문난정님, 이게 일본식이야. 딱 일본식.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법원은요, 웬만하면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런 얘기 합니다.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힘겨루기 경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힘이 세냐? 거기에 따라서 결말이 나는 것 같아요. 서민들끼리 싸울 때는요. 누가 한 사람이 힘이 좀 세다고 해서 그거 티 안 나요. 그래서 검사들이 볼 때는 혹은 판사들이 볼 때는 고만고만한 것들이 싸우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편차가 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힘센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죠. 고만고만한 서민들끼리 싸울 때는 뭐 서민들끼리 우리끼리야 누가 힘이 더 세고 누가 능력 더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판검사들이 볼 때는 고만고만한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놈들끼리는 싸워봤자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거네 하고 그냥 판단 내려버리는데 힘의 격차가 완연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힘센 사람 편을 들어주는구나. 제가 참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한 2번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